서울의 오래된 골목,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윤석구라는 노인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울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어야 석 달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석구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삶이 쓰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8년, 길고도 험난했던 세월. 한때 이름난 변호사였던 그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에 헌신했지만 이제는 고독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떠나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석구는 낡은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 앉아 손때 묻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그리고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연. 석구의 첫사랑이자 그의 삶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40년 전 갑작스럽게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흔적도 없이. 석구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 상실감은 그의 가슴에 평생의 멍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읊조렸습니다. 서연 씨, 내가 잘못했소. 이제라도 당신을 찾아야겠소. 라고. 그날 밤, 석구는 책상 위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그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민서연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그리고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고백.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모두 쏟아서라도 서연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가 살던 동네는 이미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서연이 자주 갔던 한강변의 오래된 찻집, 달빛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구는 비에 젖은 거리를 걸으며 달빛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찻집에 들어서자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음악. 석구는 창가에 앉아 서연이 좋아했던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는 종업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민서연이라는 여성을 아는지를 40년 전 이곳에 자주 왔던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종업원, 나이 지긋한 여성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서연이라는 이름은 낯익지 않지만 그 시절 손님들 중 갑자기 안 보이게 된 이들이 많았다고.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에 석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일까? 그는 찻집을 나서며 서연의 실종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누군가 그녀를 데려갔을까?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숨은 것일까? 석구는 그날부터 서연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에 단서를 적으며 그녀가 남겼을지 모를 흔적을 쫓았습니다. 오래된 우체국에서 그녀의 이름을 조회하고 그녀가 다녔던 직장의 옛 동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더라도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석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매일 밤 그는 서연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찾을 테니 제발 기다려 주시오. 라고. 그러던 어느 날
석구는 우연히 낡은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985년 서연이 사라진 해에 한강 근처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한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 사건이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결국 미제로 남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석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여성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종 장소가 서연이 자주 갔던 한강변과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는 손에 땀을 쥐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설마 서연 씨, 당신이었소?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석구는 그 순간 서연의 실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사라짐 뒤에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기사를 쥔 채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알아낼 겁니다.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라고. 그의 눈에는 이제 막 피어오르는 결의가 번쩍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을 찾는 일, 그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되돌리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석구는 낡은 신문 기사를 손에 든 채 한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985년 서연이 사라진 그 해에 한강 근처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기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석구는 직감적으로 그 여성이 서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기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실종 장소, 날짜, 그리고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는 사실까지. 이 단서가 서연을 찾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석구는 한강변에 멈춰 서서 멀리 보이는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서연과 함께 이곳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웃었고 석구는 그녀의 미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석구는 그녀를 잃은 후로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 살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신문 기사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기사가 서연과 무관하다면 그는 또다시 텅 빈 희망에 매달린 셈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석구는 기사에 언급된 실종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안, 먼지 쌓인 신문철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1985년의 기록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넘기며 그는 그의 한강변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실종 사건 외에 한강 근처에서 벌어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당시 정부와 대기업이 한강변의 오래된 마을들을 철거하고 고층 빌딩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주민들의 반발과 강제 철거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석구는 문득 서연이 살던 동네가 바로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실종과 개발 프로젝트가 관련이 있을까? 그는 수첩에 메모를 적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시점과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철거 과정에서 어떤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석구는 도서관 사서에게 다가가 그 시절의 기록을 더 찾아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서는 오래된 자료를 보관한 지하 저장고를 언급하며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석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석구는 지하 저장고에서 1985년의 추가 자료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시민단체의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강제 철거를 당한 주민들 중 일부가 실종되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례가 석구의 눈에 띄었습니다. 30대 여성, 한강변의 작은 집에 홀로 살던 이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설명된 그녀의 외모와 생활 패턴이 서연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석구는 숨을 고르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 철거를 막으려던 주민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석구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까? 그는 보고서를 복사한 뒤 시민단체의 옛 멤버를 찾아 나섰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전화 문의를 통해 그는 당시 활동했던 김태호라는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태호는 이제 70대 중반의 노인이었고 여전히 서울 외곽에서 소규모 NGO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 태호는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약속된 날 석구는 태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허름했지만 벽에는 그 시절의 운동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태호는 석구를 보자마자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40년 전 일을 파헤치려 하느냐고. 석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서연이라는 여성을 찾고 있으며 그녀가 1985년 한강변에서 사라졌다고. 그리고 최근 발견한 신문 기사와 보고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석구의 말을 듣는 동안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한강변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었다고. 대기업과 정치인들이 얽힌 거대한 이익 다툼이었으며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태호는 특히 철거 과정에서 몇몇 주민들이 의문의 실종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듣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를 직접 아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석구에게 한 가지 단서를 주었습니다. 당시 철거를 주도했던 대기업 한성그룹의 비서실장이 모든 실종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그의 이름은 최민규. 태호는 최민규가 현재 은퇴해 제주도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구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으며 태호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태호의 사무실을 나서며 최민규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실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석구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잦아졌고 가끔씩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그는 최민규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고급 별장에 자리 잡은 최민규는 80대 초반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정중히 자신을 소개하며 1985년 한강변의 실종 사건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민규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자신은 그저 회사 일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석구가 민서연의 이름을 꺼내자 최민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석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모르며 더 이상 묻지 말라고.
석구는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서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녀를 찾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간절히 설명했습니다. 최민규는 석구의 말을 듣는 동안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석구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석구는 별장을 나오며 최민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석구는 제주에서의 짧은 시간을 더 활용해 최민규의 과거를 알아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최민규가 한때 한성그룹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최민규를 찾아와 항의했지만 모두 묵살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석구는 수첩에 이 모든 정보를 적으며 서연의 실종이 한성그룹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석구는 우연히 최민규의 별장 근처에서 한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민규의 집에서 오랫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박금자였습니다. 석구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1985년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금자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석구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규가 당시 어떤 여성의 실종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여성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가 한강변에서 사라진 후 최민규가 비밀리에 어떤 서류를 태웠다는 사실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석구는 금자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정말 그 사건에 얽혀 있었던 겁니까?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금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부탁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석구에게 한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최민규가 아직도 그 시절의 비밀을 간직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석구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제주를 떠났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민규를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을 찾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윤석구는 제주에서의 기억을 되새기며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규의 굳은 표정, 박금자의 조심스러운 고백, 그리고 한강변 실종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1985년 한성그룹의 개발 프로젝트, 의문의 실종 사건들, 그리고 최민규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 석구는 직감했습니다. 서연의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최민규가 간직한 비밀을 파헤치지 않고는 서연을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최민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전직 비서실장이자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는 은퇴 후에도 철저히 자신을 감췄습니다. 석구는 최민규의 현재 행적을 알아내기 위해 그의 과거 동료나 주변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성그룹의 옛 직원들, 심지어 당시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시민단체 멤버들까지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최민규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고 몇몇은 그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석구는 그들의 반응에서 최민규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석구는 우연히 한성그룹의 전직 격리 담당자였던 이정희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60대 후반의 나이로 이제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그녀가 최민규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시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녀의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꽃집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문을 열자 은은한 꽃향기가 석구를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석구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가 최민규와 1985년의 사건에 대해 묻자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석구는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서연이라는 여성을 찾고 있으며 그녀가 한강변에서 사라진 1985년에 최민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그는 자신의 시한부 삶과 서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석구의 말을 듣는 동안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규는 당시 한성그룹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인물이었다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협박과 공작을 서슴지 않았다고. 그리고 몇몇 실종 사건들이 그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모두 은폐되었다고. 정희는 특히 한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1985년 여름 한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젊은 여성이 사라졌고 그 사건이 한성그룹의 철거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그녀는 그 여성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당시 최민규가 비밀리에 어떤 서류를 정리하며 긴장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희는 그 서류가 실종 사건과 관련된 증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석구에게 한 가지 단서를 더 주었습니다. 최민규가 은퇴 후에도 중요한 서류를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그 금고는 그의 제주 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석구는 정희의 말을 듣는 순간 박금자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최민규가 비밀 서류를 태웠다는 그녀의 증언과 정희의 이야기가 맞물리며 그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깊이 감사하며 꽃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최민규의 금고를 찾아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는 것. 하지만 그는 혼자서 그 일을 해낼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숨이 차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약을 챙겨 먹으며 시간을 다투는 싸움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석구는 최민규의 금고에 접근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주로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최민규의 별장 주변을 조사할 사람, 그리고 그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오랜 변호사 시절의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 그의 옛 동료이자 사립탐정으로 활동했던 강민수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고 석구와는 오랜 우정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석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한부 상황과 서연을 찾기 위한 여정을 간략히 설명하며 최민규의 금고를 조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최민규는 위험한 인물이었고 그의 뒤에는 아직도 막강한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구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의 마지막 소원에 대해 듣고 민수는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석구에게 제주로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며 최민규의 별장을 조사할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석구와 민수는 제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수는 석구에게 최민규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최민규는 한성그룹의 비서실장이었지만 사실상 그룹의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고. 그는 철거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매수했고 몇몇은 의문의 사고나 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민수는 특히
최민규가 당시 한강변의 특정 마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마을은 바로 서연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석구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서연의 실종이 한성그룹의 더러운 손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두 사람은 최민규의 별장 근처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탐정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별장의 보안 시스템과 최민규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별장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구조였고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며 민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별장 주변을 맴돌며 최민규가 외출하는 시간을 파악하고 경비원의 순찰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는 우연히 별장 뒷마당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뒷마당의 작은 창고가 다른 건물들과 달리 유난히 철저히 잠겨 있었고 최민규가 가끔 그곳에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민수는 석구에게 그 창고가 금고가 숨겨진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비를 따돌리고 자물쇠를 풀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지만 석구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평생 반대해왔고 이제 와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결국 민수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 창고에 침입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날 밤, 석구와 민수는 어둠 속에서 별장으로 접근했습니다. 민수는 경비의 순찰 시간을 계산해 그들이 창고로 들어갈 틈을 만들었습니다. 석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서연의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의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벽을 더듬었고 곧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고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최민규의 과거 자료에서 자주 사용된 숫자 조합을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금고가 열렸습니다. 석구는 숨을 멈춘 채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석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1985년 한강변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록들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실종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석구의 눈이 명단을 훑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거기에 민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철거 작업에 저항하다 사라진 주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석구는 서류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정말 그곳에 있었던 겁니까?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성그룹의 고위층이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건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규는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그녀를 비롯한 몇몇 주민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석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진 채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서연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민수는 석구를 진정시키며 서류를 안전하게 확보한 뒤 빠져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왔고 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구와 민수는 숨을 죽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서연의 진실을 손에 쥔 기쁨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제 석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서연이 어디로 보내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윤석구와 강민수는 제주 별장의 창고에서 빠져나온 후 심장이 쿵쾅대는 가운데 어둠 속을 뚫고 도망쳤습니다. 석구의 손에는 민서연의 실종과 한성그룹의 은폐를 증명하는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서연이 1985년 한강변 철거 과정에서 강제로 어딘가로 이동되었다는 충격적인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숨을 헐떡이며 민수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살아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제주 시내의 허름한 모텔로 숨어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민수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류에 적힌 내용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서류에는 서연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이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암호처럼 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해안, H지구라는 단어만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민수는 지도를 꺼내 남해안 지역을 훑으며 당시 한성그룹이 관여했던 부동산 개발 지역을 추측했습니다. 그는 석구에게 H지구가 현재의 경상남도 모 해안 마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석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정말 그곳에 있는 겁니까?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살아있다면 지난 4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녀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성그룹은 왜 그녀를 그곳으로 보냈을까? 석구는 서류에 적힌 최민규의 이름을 다시 보았습니다. 최민규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최민규를 직접 찾아가 서류를 보여주고 진실을 캐묻자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민규는 교활한 인물이고 서류를 본 순간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민수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연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은 H지구로 가서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고 동시에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 최민규를 압박할 증거로 사용하는 것. 그는 석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한성그룹의 잔재 세력이나 최민규의 부하들이 그들을 쫓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석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연을 찾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며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민수는 그의 결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H지구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구와 민수는 남해안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H지구로 추정되는 마을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조용한 어촌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멀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짭짤한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석구는 마을에 들어서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 이곳에 있었다면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서연의 흔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의 일이라며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한성그룹의 개발 프로젝트를 떠올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석구는 마을의 오래된 식당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산 최영식이라는 이름의 어부였습니다. 석구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85년경 이곳으로 갑작스럽게 이주해온 젊은 여성이 있었는지 혹시 민서연이라는 이름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영식은 석구의 말을 듣는 동안 눈을 가늘게 뜨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한성그룹이 마을의 사람들을 데려와 정착시켰던 일이 있었다고.
그들은 대부분 철거로 쫓겨난 이들이었고 한성그룹은 그들에게 새 삶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감시 속에 놓였다고. 영식은 특히 한 여성을 기억했습니다. 30대 초반, 조용하고 슬픈 눈빛을 가진 여성이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 살았다고. 그녀는 거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가끔 바닷가를 혼자 걷는 모습이 전부였다고. 영식은 그녀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녀가 한성그룹의 사람들과 자주 접촉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석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이 서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영식에게 그 집의 위치를 물었고 영식은 마을 끝자락의 낡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 여성은 몇 년 후 갑자기 사라졌다고. 석구와 민수는 영식이 가리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오랜 세월 방치된 듯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벽은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석구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서연이 이곳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 안에는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았고 곧 서랍 속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봉투도 없이 누군가 급히 써내려간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석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석구 씨,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잊어주세요. 서명은 없었지만 글씨체는 석구가 너무도 잘 아는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석구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정말 여기 있었던 겁니까?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그녀가 이곳에서 얼마나 고독했을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또 다른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왜 다시 사라졌을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민수는 석구를 위로하며 이 편지가 서연이 이곳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성그룹의 감시 체계와 서연의 두 번째 실종을 파헤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뜻밖의 정보를 주었습니다. 1990년대 초 마을에 살던 몇몇 이주민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그 과정에서 한성그룹의 직원들이 마을을 방문했고 일부 주민들은 강제로 트럭에 실려 떠났다고. 석구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서연이 또다시 한성그룹의 손에 끌려갔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석구와 민수는 한성그룹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류와 편지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한성그룹의 당시 경영진과 최민규의 연결고리를 조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석구는 민수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한성그룹의 옛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는 한성그룹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여러 비밀 프로젝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재정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철거 주민들을 외딴 지역에 보내 감시하며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석구는 이 프로그램이 서연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는 한성그룹의 전직 임원이었던 박상훈이라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상훈은 현재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 80대 노인이었지만 당시 최민규와 가까운 관계였다고. 석구와 민수는 상훈을 찾아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방 안에서 만난 상훈은 병약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석구는 상훈에게 서연의 편지와 서류를 보여주며 1985년과 1990년대의 실종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훈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석구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은 당시 정부와 결탁해 한강변 개발을 밀어붙였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썼다고. 서연은 그 과정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최민규는 그녀를 본보기로 사마남해안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한 최민규는 1990년대 초 그녀를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상우는 그 장소를 모른다고 했지만 최민규가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석구는 상훈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은 겁니까? 그는 최민규를 다시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상훈의 증언을 녹음하며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해 한성그룹과 최민규를 압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석구는 망설였습니다. 서연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녀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최민규의 현재 행적을 다시 추적하고 그가 서연의 최종 행방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자고. 민수는 최민규의 최근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민규가 제주 별장 외에도 서울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한성그룹의 옛 직원들이 가끔 모이는 장소로 최민규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이었다고. 석구와 민수는 사무실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최민규가 서연의 최종 행방을 기록한 서류를 그곳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석구는 자신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느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 석구는 서연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녀의 글씨체, 그리고 그녀가 남긴 절절한 말들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서연 씨, 내가 당신을 찾을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민수와 함께 서울의 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민규의 사무실은 오래된 빌딩의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빌딩으로 잠입하며 서연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구와 강민수는 서울의 낡은 빌딩 지하에 자리 잡은 최민규의 비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빌딩 주변은 고요했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차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석구의 손에는 서연의 편지와 한성그룹의 실종 사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서연의 최종 행방을 밝힐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민수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에 잠긴 문을 따기 위해 준비한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노련했고 몇 분 만에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예상보다 작았지만 벽에는 서류 캐비닛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컴퓨터와 메모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석구는 숨을 고르며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 서연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민수는 캐비닛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는 대부분 한성그룹의 옛 프로젝트 기록이었지만 석구의 눈에 띄는 것은 재정착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폴더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98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강변 철거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석구는 서연의 이름을 찾기 위해 서류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페이지에서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민서연, 1992년 강원도 산간마을로 재배치. 석구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그곳으로 보내졌던 겁니까? 하지만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재배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고,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되었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규는 그녀를 문제인물로 분류하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고. 석구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지난 40년을 자유를 잃은 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이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메모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민규가 최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강원도 산간마을의 주소와 함께 마지막 정리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석구에게 이 주소가 서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최민규가 이곳을 정리하려 한다면 서연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고. 석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없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민수와 함께 즉시 강원도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의 산간마을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차를 몰며 석구는 점점 약해지는 자신의 몸을 느꼈습니다. 기침은 더 잦아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찾는 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수는 석구의 상태를 걱정하며 병원에 들르자고 제안했지만 석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 잊어달라는 그 절절한 문장이 그의 결의를 북돋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산속의 찬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석구와 민수는 최민규의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소는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두막은 낡았지만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석구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저기 있는 겁니까? 그는 민수와 함께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이든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7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구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 그 슬픈 눈빛은 40년 전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연 씨입니까? 여성이 석구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민서연이라고. 석구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40년 동안 그녀를 찾으려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석구의 말을 듣는 동안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석구에게 자신이 한성그룹의 협박으로 한강변을 떠나야 했고 남해안과 강원도로 끌려다니며 감시받는 삶을 살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석구를 잊지 않았지만 그를 지키기 위해 연락을 끊어야 했다고. 석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성그룹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최민규가 그녀를 끝까지 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석구에게 떠나라고 자신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석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약속했습니다. 최민규를 막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창밖을 확인하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최민규의 부하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고. 석구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오두막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민수는 석구에게 서류와 증거를 챙겨 빠져나가자고 했지만 석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그는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언론에 넘기고 최민규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라고. 민수는 망설였지만 석구의 결의를 보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오두막을 빠져나갔고 석구는 서연과 함께 남았습니다. 최민규의 부하들이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석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하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석구는 서연을 등 뒤로 숨기며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최민규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니 더 이상 그녀를 해칠 수 없다고. 부하들은 당황했지만 최민규의 명령을 따르며 석구와 서연을 위협했습니다. 석구는 자신의 약한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경찰에 연락해 마을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고 석구는 그 틈을 타 서연을 데리고 오두막 뒤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문 쪽으로 밀며 그녀에게 달아나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지만 석구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야 그의 희생이 의미가 있다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오두막을 빠져나갔고 석구는 부하들과 대치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석구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은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마을을 벗어났고 민수는 언론에 모든 증거를 공개해 최민규와 한성그룹의 범죄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석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시간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서연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연을 찾았고 그녀를 자유롭게 했으며 그녀에게 사랑을 전했다는 사실이 그의 삶에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석구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의 뜻을 이어 최민규와 한성그룹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윤석구가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은 그 순간 서울의 거리는 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뉴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언론에 넘긴 서류와 증거는 최민규와 한성그룹이 1985년 한강변 철거 과정에서 벌인 범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서연을 비롯한 수많은 주민들이 강제로 재배치되고 감시받았으며 그들의 삶이 철저히 통제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한성그룹의 잔재 세력은 물론 당시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최민규는 제주 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비밀 사무실에서 추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서연은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장소에 머물며 석구가 남긴 흔적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편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던 모습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따뜻한 위로로 남았습니다. 서연은 석구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아직 최민규의 부하들이 그녀를 노릴 가능성이 남아있어 경찰의 만류로 조용히 애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석구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그가 자신을 위해 바친 삶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석구의 뜻을 이어 한성그룹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에 협력하며 과거 실종된 주민들의 가족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녀는 한강변에서 함께 철거에 저항했던 동료들의 이름, 그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석구가 그녀에게 준 자유는 단순한 신체적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는 용기였습니다. 한편 최민규의 재판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석구와 민수가 확보한 서류, 그리고 서연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면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한성그룹의 범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민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협박, 감금, 심지어 실종까지 계획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최민규는 서연을 문제인물로 간주해 그녀를 남해안과 강원도로 이동시키며 철저히 감시했고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법정에서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석구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없었다면 이 진실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이어졌고 최민규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성그룹의 전직 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도 줄줄이 기소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재판이 끝난 후 한강변에 다시 섰습니다. 40년 전 그녀와 석구가 함께 걸었던 그곳은 이제 고층 빌딩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녀는 바람 속에서 석구의 목소리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석구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서연은 재판 이후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시민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한성그룹의 범죄로 인해 삶을 잃거나 상처받은 이들을 지원하고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단체의 중심인물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석구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그녀에게 힘이 되었고 그녀가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한강변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기념비는 1985년 철거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석구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기념비 제막식 날, 서연은 많은 이들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새겨진 이름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아픔이자 희망이라고. 그녀는 석구를 언급하며 그가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고 서연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막식 후 서연은 뜻밖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익명으로 보내졌고 그 안에는 석구가 죽기 전 그녀에게 남기려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석구의 병원 기록을 정리하다 발견한 메모를 누군가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을 찾은 것만으로 내 삶은 완성되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서연은 메모를 읽으며 다시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를 가슴에 품고 석구가 바랐던 대로 행복을 찾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그 후로도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한강변 기념비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한강변을 찾아 석구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석구 씨, 당신은 여전히 내 곁에 있군요. 그녀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석구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최민규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심판했습니다. 한성그룹은 해체되었고 그들의 부정한 재산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이름을 석구재단이라 명명하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수년 후 서연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단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에게 과거의 비극을 가르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석구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며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강연이 끝날 때마다 석구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그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며 한강변에 마지막으로 섰다. 그녀는 기념비 앞에 꽃을 놓고 석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석구 씨, 이제 나도 당신 곁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서연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시작되었지만 석구의 사랑과 그녀 자신의 용기로 인해 정의와 희망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고 잃어버린 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석구와 서연의 이야기는 한강변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들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바람이 부는 곳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